언제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기자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는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이번 사연자가 바로 그 중 하나인데요. 과연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톡톡사연 박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지방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매일 남의 사건 사고를 제보받고 취재하러 다니던 제가 저의 사연을 이렇게 공개적인 곳에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이번 일이 저의 인생에서 그만큼 큰 사건이라 저도 용기 내서 써봅니다. 전부 다 이야기하려면 우선 10년 전으로 돌아가야겠네요. 저는 20대 후반부터 신문사에서 취재 기자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건을 취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기자의 삶을 동경해왔어요. TV 드라마는 물론이고 즐겨보던 추리소설에도 기자라는 직업이 자주 등장했는데 너무 지적이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간 기자가 되어 나도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파헤칠 거야. 그리고 특종을 터뜨릴 거야 하면서 꿈을 키웠죠. 하지만 기자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언론고시라고 불리우는 언론사 입사 시험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난다긴다 하는 똑똑한 사람들 틈에서 그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기자가 되기엔 저의 능력이 너무 모자랐어요. 가고 싶은 대형 언론사가 몇 군데 있었지만 전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기자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머리 싸매고 누우면서까지 저에게 기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고집 피우셨어요. 기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엘리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하나뿐인 아들이 이만큼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뜻에 따라 중소형 언론사에도 입사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든 합격만 하면 기자가 되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 번의 입사 지원 끝에 지방에 있는 한 작은 신문사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사에 합격한 후 정식 기자 명칭을 달자 어머니께서는 눈물까지 흘리시며 좋아하셨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 기자가 되었다며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셨죠. 아버지도 저에게 잘했다며 등을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저도 어쨌든 기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었으니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정의로운 기자가 되자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막상 신문사에서 일을 시작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멋있는 기자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더군요. 지방의 작은 신문사다 보니 주로 별것도 아닌 자잘한 사건들을 취재하러 다니곤 했어요. 제가 꿈꿨던 삶은 정부나 대기업에서 감추고 있는 음모를 파헤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목숨 걸고 기사 쓰는 그런 걸 상상했는데 말이죠. 알고 보니 그런 일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렴 어때요? 사소한 사건이라도 사실을 취재하고 전달하는 게 기자의 소명 아니겠어요? 큰 사건, 작은 사건 가린다면 진정한 기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기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자 생활한 지 3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취재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너무 더워서 커피를 사러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대학교 동창을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교 때 친하진 않았지만 조별과제 몇 번 같이 했던 가영이었죠. 대학교 땐 평범해서 눈에 띄지 않던 아이였는데 머리를 길게 기르고 원피스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많이 예뻐졌더라고요. 솔직히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 반가운 마음보단 이성적으로 끌리는 마음이 더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원래부터 친했던 것처럼 커피숍에 앉아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어요. 얘기를 나눠보니 가영이는 졸업하고 그냥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저는 가영이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지속된 연락과 몇 번의 만남 끝에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가영이는 정말 예쁘고 착하고 다정하고 남자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여자였어요. 저는 이런 여자라면 결혼을 해도 좋겠다고, 그리고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영이와 만난 지 2년째 되던 날, 저는 그녀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가영아,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너와 평생 함께할 기회를 주지 않을래? 우리
결혼하자.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가영이는 제가 건네준 반지를 받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눈물을 훔치면서도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죠. 저는 정말 기분이 하늘로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이라니 이보다 행복할 순 없겠죠. 저는 곧바로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가영이와 함께 인사드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던 걸까요? 저희 부모님은 가영이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무엇보다도 부모가 안 계시다는 게 제일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가영이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랑만 살았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란 것도 아니고 이미 취직해서 혼자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연세에 비해 고지식한 면이 있으셔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아버지는 식사 자리에서 가영이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양친이 안 계시다고? 그럼 결혼할 때 보태줄 사람도 없겠구만. 그러자 가영이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보태주실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그동안 제가 직장 생활에서 모은 돈으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대답이 마음에 안 들으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결혼식 때 혼주석은 비워둘 건가? 우리 쪽은 손님들도 많이 올 텐데 혼주석이 비어있으면 모양새가 영. 그 말을 들은 가영이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친척분들은 계시니 고모와 고모부에게 한번 부탁해보겠습니다. 너무 걱정 말아주세요. 그렇게 대답하는 가영이의 눈이 참 슬퍼 보였어요. 사실 전에 가영이에게 듣기론 고모들이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던 탓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왕래가 전혀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와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껄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모들에게 부탁할 걸 생각하니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그날 가영이가 집에 돌아간 후 아버지를 설득해 보였지만 소용이 없었죠. 아버지는 혼주석을 신경 쓰지 말자는 저의 말에 화를 내며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너, 이 아비가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녔으면 좋겠냐? 어디 부모도 없는 년을 데려와서는 결혼한다고 이사다리야. 기껏 공부시켜 기자로 키워놨더니 부모도 없는 고아년을 며느리로 만든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대겠어? 저는 버럭 성을 내는 아버지에게 서운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가영이 고아로 자란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가영이만큼 예쁘고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요, 네? 그러자 옆에 있던 어머니도 한마디 거드셨어요. 아이고, 하나뿐인 아들내미가 여자의 정신이 빠져가지곤. 넌 이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든?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깟 여자애 하나가 그리 중요하냔 말이야. 에휴, 우리 아들 정도면 교사 며느리,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골라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댔는데 아휴, 창피해서 어째. 저는 어머니 말씀에 그만 한숨을 푹 쉬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기자가 되고 나니 제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듯 행동하셨어요.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동훈이는 대기업 딸내미가 와서 채간데도 아까워서 안 된다고 하셨던 분이라 부모도 안 계시고 직장도 평범했던 가영이는 성에 차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어머니 그런 생각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나이 드셔서 고집만 드셨는지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으시더군요. 기자는 아무나 되냐면서 다른 집 모자란 놈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저희 부모님은 끝까지 가영이를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이 결혼 안 시켜주면 기자를 때려치겠다는 저의 고집에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 그때는 정말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의 평생 꿈이었던 기자를 걸고 그렇게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낸 것이었는데 이게 가영이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후 어찌저찌 결혼식을 끝내고 저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의 고집으로 인해 신혼집을 따로 구하지 않고 저희 집에 가영이가 들어와서 살게 되었죠. 그렇게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시부모와 합가하게 된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싫은 일인지 그때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이 사람이 정식으로 내 아내가 되고 같은 침대에서 아침을 맞는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제가 없는 데서 제 아내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자마자 아내에게 직장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셨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벌어서 뭐 하냐며 그 돈 벌자고 남편 뒷바라지 소홀할 바에는 직장 그만두고 살림이나 배우라면서요.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은 눈치였지만 시부모 말씀이라고 거역하기는 어려웠나 보더라고요. 결국엔 결혼한 지 2달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철이 없었어요. 아내가 얼마나 답답했을진 생각도 못하고 그저 퇴근하고 절 반겨주는 모습에 입이 찢어지게 좋더군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가 어머니와 함께 따끈한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주로 저보다 늦게 퇴근하셨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어머니와 셋이서 먹곤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식사하는 내내 주로 저에게만 말을 거셨어요. 주로 묻는 것은 요즘 회사 생활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나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제 건강 상태에 대한 이야기였죠. 어머니가 아내에게 가끔 말을 걸긴 했지만 대부분은 잔소리였습니다. 그때 당시엔 밥 먹으면서 한마디씩 하시는 걸 별로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하루 종일 어머니와 같이 있으면서 그런 말을 수십 번씩 들었을 거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어머니는 주로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얘, 너 이번 달에 생리했니? 어머니는 가끔 이렇게 대놓고 아내에게 생리했는지를 물어봤어요. 전 솔직히 잘 몰라서 여자끼리는 그런 것도 서로 묻나 보다 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물으시면 아내는 주눅든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아, 네, 얼마 전에요. 그럼 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푹 쉬셨습니다. 그러고선 이러시더군요. 또야? 아휴,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애를 가져야 할 거 아니냐? 너 설마 몰래 피임약 먹는 거 아니지? 아직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자꾸 임신 문제로 아내를 보채시더군요. 하지만 아내가 피임약 먹는 게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아이를 원했던 건 아내니까요. 아내는 어머니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그럴 리가요, 어머니. 절대 아니에요. 임신이 뭐 제 마음대로 되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내는 거의 올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전 어머니 앞에서 대놓고 아내를 달래기도 좀 눈치가 보여서 나중에 방에 가서 달래주었어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거 없다고 어머니가 연세가 있어서 그러시는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잔소리는 임신 얘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조금 일찍 퇴근해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나는 곳은 저희 방 쪽이었죠. 저는 방 쪽으로 걸어가 굳게 닫힌 문 밖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안에서는 훌쩍이는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고 어머니가 아내에게 큰 소리로 구박을 하시더군요. 야 이년아, 너만 아니었음 우리 동훈이도 부잣집 마누라 얻을 수 있었어. 네가 뭔데 우리 동훈 인생을 망쳐? 남자한테 꼬리치는 법은 어디서 배웠니? 어? 저는 숨을 죽이고 말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곧이어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제가 무슨 꼬리를 쳤다고 그러세요? 저랑 그이랑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어머니. 그러자 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뭐? 사랑? 웃기고 자빠졌네. 사랑이 밥 먹여주냐? 부모도 없는 인연이 우리 동훈이 바지가랑이 잡은 거 사실이잖아. 안 그래? 우리 동훈이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년한테 홀랑 넘어가냐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절 쳐다봤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어머니께 물었지만 한숨만 쉬시곤 밖으로 나가셨죠. 아내는 바닥에 쭈그려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더군요. 전 아내에게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친구분 아들이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사돈이 잘 나가는 중견기업 사장이래. 딸 시집 보낸다고 강남에 집도 사주고 병원 개원 비용도 보태주신다고 하더라고. 내가 미안해, 여보. 나도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못난 모습 보일 필요도 없었을 텐데. 아내의 말을 듣자 어찌된 영문인지 알겠더군요. 어머니랑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분 아들이 의사였는데 그 아들이 부잣집으로 장가가는 것 같았어요. 의사니까 당연히 장가도 잘 가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그 집도 돈이 없는 편이 아닌데다 친척들 중 법조인이나 대기업 임원도 여럿 있는 소위 말해 있는 집안이었죠. 그런데 그런 집안 아들과 저를 비슷한 선상에다가 놓고 비교하니 억울하셨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의사하고는 비빌 수 없는 연봉에 저희 집안도 그냥 평범한 집안일 뿐인데 사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속상했을 아내를 애써 달래며 위로해 주었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집착이 좀 심한 거 알잖아.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우리 얼른 돈 모아서 분가하자. 아내는 분가라는 말에 울음을 멈추고 절 올려다봤어요. 그 예쁜 눈망울을 보자 이 여자를 꼭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결심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마 저는 아내에 비해 정말 형편없는 남자였나 봐요. 어머니와 아내 간의 갈등이 계속되자 저도 슬슬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전마다 아내가 하루 종일 어머니한테서 받은 구박과 서러움을 저에게 토로하곤 했습니다. 그럼 저는 울먹이는 아내를 안아주며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곤 했죠.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거의 매일매일 저에게 하소연하는 걸 보니 정말 지겨웠어요. 어차피 나이 드신 어머니가 이제 와서 성격 고칠 수도 없는 마당에 아내가 좀 참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왕 결혼하고 우리 집에서 살기로 했으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못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아내의 하소연에 점점 무뚝뚝해지게 되더군요. 아내는 저에게 말해봤자 별 반응이 없으니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저는 아내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웃는 얼굴로 절 반겨주는 아내가 그렇게 예뻤는데 이제는 그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내의 눈빛은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제가 퇴근하고 와도 예전처럼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왔어요? 한마디 하고선 부엌으로 휙 들어가 버렸죠. 그럼 저도 차려주는 밥만 먹고 씻고 그냥 자기 일수했어요. 아내하고는 하루에 한마디도 제대로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죠. 그렇게 아내하고 점점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아이라도 있었으면 아내와의 사이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란 생각도 종종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져보려고 노력하긴 했는데 잘 되지 않더군요. 어머니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아내 탓이라며 아내를 구박하셨지만 저도 딱히 부정하진 않았어요. 매일 저렇게 우울하게 있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오랜만에 아내가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여보,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저는 갑자기 무슨 일인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피곤한데 말을 거니까 귀찮기만 했죠.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 됐어. 나 피곤해. 나중에 얘기해. 그러자 아내는 다시 한번 저에게 얘기했어요.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 잠깐만 대화하면 안 돼? 저는 그 순간 너무나 짜증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는지, 우리 사이에 무슨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그러는지. 저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고 뒤로 확 돌아누우며 대답했어요. 피곤하다니까? 출근하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얼른 잠이나 자. 저의 짜증에 아내는 아무런 대답이 없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음날 터졌어요. 다음날 퇴근하고 오니 어머니가 저희 방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계시더군요. 야 이년아, 그따위로 할 거면 나가. 이 애미애비도 없는 년. 저는 또 뭔 소란인가 싶어 짜증난 얼굴로 방 앞에 갔어요. 가서 보니 아내가 커다란 캐리어에 짐을 싸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버럭 화를 내자 아내가 이랬어요. 당신 지금 선택해. 나야 아니면 어머니야?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나랑 이혼하기 싫으면 당장 분가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숨을 푹푹 쉬며 아내에게 짜증냈어요. 또 왜 이래? 당신 자꾸 그러는 것도 분노 조절장애야. 자꾸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게 정신과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남들 다 이러고 살아. 뭐 혼자만 특별하다고 자꾸 소란이야. 그러자 아내가 싸늘한 표정으로 절 노려봤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에휴 하고 한숨을 쉬고선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아내는 결국 캐리어를 끌고 나가버리더군요. 어머니는 현관을 나가는 아내의 뒤통수에 대고 계속해서 욕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내를 붙잡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모든 게 다 지겨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도 없는 아내는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혼하자는 저의 전화에 알겠다고만 대답하고 끊어버리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0대 중반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저는 그냥 일에만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얼른 다른 여자를 만나보라고 재촉하셨지만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요? 이혼남이 여자를 어떻게 쉽게 만나겠냐고요. 주변에서 여자 소개시켜준다는 사람은 종종 있었지만 저도 참 이기적인 게 같은 이혼녀는 또 싫었어요. 이왕이면 나이 어린 미혼 여자를 만나고 싶었지만 제가 뭐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닌데 그건 불가능했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 그냥 제 인생에 여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이혼하고 나니 일이 더 잘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퇴근하고 집에 가면 매일같이 죽상을 하고 있는 아내의 얼굴 때문에 짜증부터 솟구쳐 올랐거든요. 남자가 힘들게 돈 벌어오면 웃으면서 맞아줄 줄도 알고 다정하게 어깨도 주물러 줄 줄 알아야 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든지 매일 우울한 표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분위기 흐리는 사람도 없고 집에 가면 어머니가 따뜻한 밥상으로 맞아주시니 기운도 더 나고 좋더라고요. 이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는 이혼 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로 간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연락할 일 없었으니까요. 아내가 이혼 후 어디에서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내도 저에게 질릴 만큼 질렸는지 문자 한 통 없더군요.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집도 절도 없는 아내가 이혼 후에 도와달라고 연락이라도 하면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그럴 일 없으니까요. 그냥 이혼했으니 남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혼하고 3년이 다 되어가던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기삿거리로 쓸만한 제보가 들어왔는지 보려고 메일함을 뒤지고 있는데 제 눈길을 사로잡는 제목이 하나 있더군요. 저는 수많은 메일 중에서 홀린 듯 그 메일을 클릭하고 말았어요. 메일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에서 최근 자꾸 소름 돋는 일이 일어나 제보합니다. 밤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 귀신이 자꾸 나타나는데 무서워 죽겠어요. 그게 진짜 귀신인지, 만약 귀신이라면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메일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린애가 장난 메일을 보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더군요. 매일같이 별것도 없는 기사만 취재해 왔었는데 이렇게 더운 여름에 이런 공포 기사라면 독자들의 흥미를 돋우기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전 제보자에게 연락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보자는 20대 초반의 남자더군요. 무슨 일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제보자에게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귀신을 본 건 저뿐만이 아니에요. 밤마다 하얀 옷을 입고 쓰레기를 뒤지는데 솔직히 사람인지 귀신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하얀 피부에 뼈밖에 없는 걸 보니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마음에 더 자세한 내용을 물었어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여자가 등 뒤에 포대기 같은 걸로 뭘 업고 다니는데 죽은 아기 대신 인형을 업고 다니는 거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이 아니라 미친 여자란 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 근처에 가면 고양이 소리인지 아기 울음소리인지 모를 째지는 울음소리가 가끔 나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흠칫 놀라 후다닥 사라져버린다더라고요. 저는 남자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귀신이 아니라 그냥 동네 주민 아닐까요?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나요? 그러자 남자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제가 알기론 없어요.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을 가리고 다니거든요. 어떤 다 쓰러져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 불 꺼진 방 안에서 그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집 가는 길에 그 여자를 몇 번 봤는데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소름이 돋아서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저는 노트에 열심히 메모하며 몇 가지를 더 물은 후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그 여자에 대한 단서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전 귀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귀신일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냥 어떤 사연 있는 미친 여자가 돌아다니는 거라고 생각했죠. 어찌되었든 남양 특집으로 좋을 것 같아 열심히 뛰어다니며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조사 끝에 그 여자의 집으로 추정되는 집을 알아냈어요. 남자의 말처럼 정말 다 쓰러져가는 낡은 빌라더군요. 요즘 세상에도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건물 입구로 들어섰어요. 건물 벽에는 곳곳에 금간 자국이 있고 계단에는 엄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더군요. 저는 난간에 빼곡하게 있는 거미줄을 건드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반지하에 있는 여자의 집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솔직히 미친 여자일까봐 조금은 겁이 났어요. 정상인이 아니라면 저희 방문에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용기 내어 초인종을 조심스레 눌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이 고장났는지 안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너무 살짝 눌렀나 싶어서 다시 한번 세게 눌러보았지만 그대로였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안쪽에서 칭얼거리는 아기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름 끼친다던 그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대고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순 없기에 다시 한번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아기 울음소리만 더 커질 뿐 인기척이 없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고민하다가 현관 손잡이를 살짝 눌려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현관이 잠겨있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계세요? 라고 하며 현관을 살짝 열어봤어요. 사실 아무리 문이 잠겨있지 않다 해도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선 안 되죠. 하지만 그날은 저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듯 문을 열게 되더군요. 잠시 후 제 눈앞에 펼쳐진 집안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대로 된 가구 하나 없는 허름한 단칸방. 청소를 언제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그 방 안에는 먹고 버린 컵라면 용기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울음소리의 정체를 알 수 있었죠. 방 안에는 2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구멍난 내복 하나만 입은 채 엎어져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엎어져 있는 그곳을 보자마자 저는 헉 하고 숨을 멈췄습니다.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원피스를 입은 채 쓰러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소문의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원피스 밖으로 삐져나온 팔다리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야위어 있었죠. 소문대로 뼈다귀밖에 없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 여자는 죽은 건지 아무런 미동도 없더군요. 저는 설마 사망 현장을 발견한 건가 싶어서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집안까지 들어온 이상 그냥 지나칠 순 없었어요. 119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의 팔을 살짝 흔들며 말을 걸어보았어요. 저기요, 일어나 보세요. 팔에 체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죽은 건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흔들어도 아무런 미동도 없고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자를 똑바로 눕히기 위해 어깨를 붙잡고 몸을 돌렸어요. 저기요, 어디 아프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자의 몸이 어찌나 가벼운지 살짝만 밀었는데도 몸이 휙 넘어가더군요. 그리고 긴 머리에 가려져 있던 여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소문으로만 듣던 여자의 얼굴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여자의 얼굴이 드러난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 여자의 정체는 바로 이혼한 저의 아내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에 몇 번이고 눈을 비벼봤지만 제 눈앞에 있는 깡마른 이 여자는 분명 제 아내가 맞았어요.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건지 온몸에 거죽밖에 안 남았을 만큼 피골이 상접해 있더군요.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아내를 몇 번 더 거세게 흔들다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옆에 있던 아이는 시끄럽게 울더군요. 아이를 어떻게든 달래긴 해야겠는데 제가 애를 키워본 적이 있어야죠. 아이를 안아 달래보려 했지만 제 손이 닿자 아이는 자지러지며 숨이 넘어갈 듯 울었어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구급차만 기다렸습니다. 정말 그때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얼마 안 되는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 얼마 후 구급차가 도착하고 저는 들것에 실려간 아내를 따라 아이를 안고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정말 1분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더군요. 병원에 도착한 후 아내가 응급실에 들어가자 저는 초조하게 아이를 안고 기다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할 정신도 없었죠. 사람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어디 그럴 정신이 있었겠냐고요. 그리고 잠시 후 아내가 영양실조가 심해 쇠액을 맞는 중이라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당분간 치료를 잘 받으면 회복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려서인지 아이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울다 지쳐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니 진한 눈썹에 앙담은 입술, 영락없이 제 아이였습니다. 친자 확인 같은 건 필요도 없었어요. 아이의 얼굴에서 저의 흔적을 발견한 순간 저는 단번에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으니까요. 순간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럽고 가슴을 누가 쥐어뜯기라도 하는 듯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이혼 전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는 바로 그 말이요. 네, 아내는 그때 저에게 임신 소식을 말하려 했던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전 바보같이 매정하게 아내를 무시하고 말았죠. 저는 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지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이 나쁜 놈한테 하늘이 천벌을 내린 거죠. 저는 아내와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에 아이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절 쳐다보는 듯 했지만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막을 방도가 없더군요.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 않고 흐느껴 울기만 했어요. 아가야, 미안해. 그런 줄도 모르고. 세상에 이렇게 못난 아비가 있다니. 내가 정말 죄인이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렇게 한참을 울다 보니 병원 직원이 다가와 저에게 주의를 줬어요. 저는 조용히 달라는 그 말에 겨우 정신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몇 시간 후 정신을 차린 아내는 비틀거리며 응급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던 절 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당황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잘 걷지도 못하는 그 가녀린 다리로 저에게 달려와 아이를 빼앗아 안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휙 돌려 도망가더군요. 저는 이번에 아내를 놓치면 영영 마지막일 것 같아 병원 밖으로 빠져나가는 아내를 쫓아갔어요. 손을 뻗어 아내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운 후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당신이 이렇게 내 아이랑 힘들게 사는 줄도 모르고. 내가 정말 이기적인 놈이야. 여보, 나 때리고 싶으면 때려도 좋아, 어? 내가 정말 미안해. 제발 가지 말아줘. 아내는 말라버린 입술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그리고 아이를 안은 채 돌아서 가버렸어요.
저는 끝까지 아내를 쫓아가 붙잡았어요. 하지만 그동안 몸고생, 마음고생 했던 게 어찌 제 사과 한마디로 풀리겠어요. 아내는 힘없는 와중에도 절 뿌리치고선 제 갈 길만 가더군요. 한 번만 더 쫓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요.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내를 붙잡지 못하고 제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흐느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내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니 아내는 저와 이혼한 후 친구 집을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삭이 되자 그마저도 하지 못해 일을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 달 동안 겨우 모은 돈으로 반지하 단칸방을 얻어 산후조리도 못한 채 갓난아이와 둘이 살았더군요.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 놔두고 일을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조금으로 먹고 사느라 말도 못하게 고생한 것 같았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 남이 먹다 버린 배달 음식을 훔쳐먹느라 귀신이란 소문이 생긴 거였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가끔 구한 컵라면을 물에 불려 면은 아이에게 먹이고 본인은 국물만 먹고 살았더군요. 이 모든 걸 알게 된 저는 죄책감에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했어요. 아내가 사는 집에 쌀과 먹을 것들을 주기적으로 보내고 아이의 옷과 기저귀 등 필요한 생활용품을 집 앞에 갖다 두었죠. 아내는 제가 찾아가면 문을 열어주진 않았지만 다행히 제가 보내준 물건들은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도 끊긴 아내에게 휴대폰을 사주고 싶었지만 괜히 구속하는 느낌을 들게 할까봐 그만두었어요. 대신 매일 편지를 써 아내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사죄 하고 한 번 더 나에게 남편 노릇, 아빠 노릇 할 기회를 주길 바라며 진심을 담아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아내가 받아줄진 모르지만 만약 받아준다면 아이와 함께 살 보금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았습니다. 여태까지 어머니한테 휘둘려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외면하고 살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절대로 아내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로 저희의 부모님과 마주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보인 지 어느덧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제가 금방 지쳐 떨어져 나갈 줄 알았는지 6개월 동안 변함없이 노력하자 조금은 마음이 동한 것 같더군요. 어느 날 회식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생각나 치킨 한 마리를 포장해 아내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웬일인지 아내가 문을 빼꼼 열어주더군요. 6개월 만에 본 아내의 모습은 보기 좋게 살이 올라 있었습니다. 예전에 해골 같던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평범한 아기 엄마가 되어 있더군요. 저는 아내를 보자마자 너무 감격스러워 그만 끌어안고 말았어요. 아내도 가만히 팔을 내리고 거부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는 아내와 치킨을 뜯으며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내는 처음엔 무뚝뚝하더니 어느새 예전처럼 다정한 성격으로 변해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2주 전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 저는 아내와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분양받은 아파트에 가구와 가전을 채워넣고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께는 이사하는 날 통보할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아무리 반대하셔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소중한 내 아내, 내 아이는 내 손으로 지켜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한마디 하고 싶네요. 여보, 그동안 못난 나하고 살아줘서 너무 고마웠어. 앞으로는 내가 절대로 당신 고생시키지 않고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우리 하은이한테도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꼭 약속할게. 여보, 사랑해. 제가 앞으로 아무리 잘한다 해도 아내가 그동안 상처받고 고생한 걸 보상받을 순 없겠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아내와 아이를 사랑할 겁니다. 여태까지는 나쁜 놈으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저 잘할 수 있겠죠? 이 못난 놈에게 응원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절 욕하시는 만큼 또 저를 응원하시는 만큼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요. 그럼 여러분도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